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이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권.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그 거인 철학자 칸트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그 속사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근데 그냥 요약만 하면 좀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째는 칸트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인식론 비판. 둘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학 비판. 네네. 마지막으로 자연의 목적에 대한 칸트의 생각을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뒤집어 보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칸트를 그냥 무시한 게 아니거든요. 칸트 덕분에 철학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뭐랄까 인정은 하면서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랑 저기는 좀 이상한데요 하고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죠. 맞아요. 특히 칸트 철학의 거의 근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쇼펜하우어가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 쇼펜하우어 자신의 핵심 아이디어인 의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칸트의 인식론부터 시작해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그 위대한 업적은 인정하면서도 글쓰기 스타일부터 좀 답답하다고 했다면서요. 뭔가 명확하지 않고 좀 복잡하게 꼬아놨다는 그런 불만이 느껴지던데요.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정말 명료하게 생각했다면 글도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특히 칸트 철학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오성과 이성, 이 개념 정의가 좀 오락가락해서 혼란스럽다고 지적해요. 아, 오성과 이성이요? 네, 예를 들어 칸트는 오성을 이제 경험 세계의 규칙을 파악하는 능력, 이성은 더 근본적인 원리나 아이디어를 다루는 능력,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쇼펜하우어가 보기엔 칸트가 책 여기저기서 이 개념들을 일관성 없이 좀 다르게 정의하고 사용한다는 거죠. 읽는 사람 헷갈리게 만든다는 그런 불만입니다. 중요한 개념들인데 정의부터 혼내린다는 지적이군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정말 중요하게 비판하는 건 칸트가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는 지각적 인식 있잖아요. 그거랑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추상적 인식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본 걸까요? 그게 쇼펜하우어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이 생생한 지각의 세계, 이게 모든 인식의 출발점이고 가장 근본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은 이 지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부차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칸트는 이 둘을 명확히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지각 경험은 슬쩍 넘어가고 복잡한 추상적 사유, 특히 범주라는 틀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야만 비로소 이 지각 세계가 의미를 갖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비판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좀 격하게 말하면 칸트는 생생한 현실 세계를 그냥 현상이라는 말로 퉁치고 머릿속 개념 노름에만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험보다는 머릿속의 그 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비판이군요. 그 틀이라고 하신 칸트의 범주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죠.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12가지 기본 틀이 있다고 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게 너무 억지스럽다고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칸트는 논리학의 판단 형식에서 12개의 범주를 아주 체계적으로 도출했다고 자부했지만 쇼펜하우어 눈에는 그저 칸트 특유의 대칭 맞추기 강박에서 나온 인위적인 구성표처럼 보였어요. 대칭 맞추기 강박이요? 네. 그래서 이건 철학이 아니라 건축학이다라고 비꼬기도 했죠. 특히 양상범주, 그러니까 가능성, 현실성, 필연성 같은 개념들은요. 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긴다고 파악하는 그 충족 이유율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봤어요. 즉, 객관적인 세계의 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주관적 판단 방식에 가깝다. 이런 거죠. 12개나 되는 그 범주 중에 쇼펜하우어가 유독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인과성 하나뿐이었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칸트는 인과성도 다른 11개 범주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판단 형식, 그러니까 가연 판단에서 나온 부차적인 것으로 봤지만 쇼펜하우어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네. 인과성은 시간, 공간과 함께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틀이며 오성의 핵심 기능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사건을 보고
저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이게 바로 인과성이고 이게 없으면 경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12개 범주 중에 오직 인과성만이 진짜 백이고 나머지는 그냥 쓸모없는 장식, 심지어 맹목적인 창문에 불과하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와, 맹목적인 창문이라니. 그럼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룬 이성의 이념들, 즉 영혼, 세계, 신에 대한 논의도 쇼펜하우어의 비판 레이더망을 피해가지 못했군요. 칸트는 이런 이념들이 우리 이성에서 필연적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억지라고 본 거죠. 그렇습니다. 칸트는 영혼, 세계, 신이라는 이념이 각각 3단 논법의 다른 형식들, 정원적, 가원적, 선언적 형식과 연결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아니 이건 너무 자기적이잖아 하고 비판합니다. 하하. 칸트가 어떻게든 자신의 체계를 완벽하게 보이려고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치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는 새 천 조각을 덧대는 것처럼 부자연스럽다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럼 칸트가 제시한 이율 배반, 안티노미언, 예를 들어 세상은 시작이 있다 없다처럼 이성이 빠지는 그런 모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칸트는 이게 이성의 한계라고 봤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이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칸트 철학의 설정 오류 때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시작이 있는가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요? 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세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잖아요. 칸트도 그렇게 말했지만요. 그런데 그 틀을 가지고 틀 밖의 세계 자체에 대해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물질을 무한히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두 번째 이율 배반인데 이런 문제도 공간이 무한히 나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 물질도 무한히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왜 해결 불가능한 모순처럼 제시하냐고 반문합니다. 결국 이율 배반은 칸트가 현상,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물자체, 경험 너머의 실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혼란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칸트가 결코 알 수 없다고 선언한 그 물자체, 디난시흐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칸트가 굳게 닫아버린 그 문을 쇼펜하우어는 의지, 윌레라는 열쇠로 열 수 있다고 주장하죠. 아, 의지요. 네, 물자체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살려는 의지, 욕망하는 힘, 그 자체이며 우리는 이것을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내적 경험을 통해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칸트가 인식의 한계를 그은 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새로운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본 것이죠. 와, 정말 칸트 철학의 기초부터 뒤흔드는 그런 비판이네요. 인식의 문제를 이렇게 파고든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움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학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칸트 윤리학의 핵심, 그 유명한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해하라는 정언명령, 이것도 쇼펜하우어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죠. 네, 아주 호되게 비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정언명령이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다고 봤어요. 텅 비어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행동 규칙, 즉 준칙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결국 만약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올까 하는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결국 자기 이익을 고려하게 되니 이건 순수한 도덕 명령이 아니라 교묘하게 포장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이걸 무슨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거죠. 하하, 그렇군요. 게다가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에서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직 의무에 대한 존경심만이 순수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반응은 정말 격했던 것 같아요. 격하다 못해 거의 혐오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부분을 칸트 윤리학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자 뭐랄까 비인간적인 측면이라고 봤어요. 비인간적이라고까지요? 네, 칸트가 도덕적 가치가 있으려면 동정심, 미틀랄, 연민, 타인에 대한 사랑 같은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의무감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쇼펜하우어는 이건 궤변이자 도착적이며 수도승 같은 잔인함이라고까지 맹민한합니다. 와, 쇼펜하우어에게 진정한 도덕의 유일한 뿌리는 바로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동정심이거든요. 칸트가 쓸모없다고 내버린 바로 그 감정이 쇼펜하우어 윤리학의 심장인 셈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관점입니다. 세상에. 그럼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말한 최고선, 흑시테스쿠트, 즉 덕을 쌓으면 결국 행복이 보상처럼 따라온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죠? 네, 쇼펜하우어는 이 역시 모순투성이 위선이라고 일축합니다. 칸트는 한편으로는 행복을 바라고 도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삶의 궁극적인 결과로 덕과 행복의 결합, 즉 최고선을 약속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보고 이건 마치 계약서에 몰래 숨겨둔 조항 같은 거 아니냐 하고 비판합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보상을 은근히 기대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삶이란 본질적으로 의지의 끊임없는 추구와 좌절로 인한 고통의 연속입니다. 행복은 그 고통이 잠시 멈춘 소극적인 상태일 뿐이고요. 따라서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덕과 행복이 반드시 아름답게 결합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망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정말 칸트의 생각과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네요. 자, 인식론 윤리학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칸트의 목적론, 즉 판단적 비판에서 다룬 자연의 목적성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평가를 살펴보죠. 칸트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정교한 생명체 같은 걸 보면 마치 누군가 목적을 갖고 설계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진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냥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해할 뿐이라는 마치 그러한 것처럼 else of의 관점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칸트는 자연의 목적성을 객관적인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관적인 반성적 판단의 원리로 봤습니다. 일종의 유용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도 칸트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라고 한 발 빼느냐. 그게 바로 진짜 현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에게 자연 속의 질서나 생명체의 정교함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근본 동력인 의지가 실제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자연의 목적성은 우리 머릿속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실제, 즉 의지의 자기 객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 동물의 이빨은 먹이를 씹기 위해, 다리는 걷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외부의 설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동물 안에 내재된 살려는 의지가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결과라는 겁니다. 모든 자연 현상 속에 깃든 조화와 투쟁, 그 자체가 바로 의지의 다양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칸트가 조심스럽게 주관적 판단 원리라고 했던 것을 쇼펜하우어는 당당하게 객관적 실제의 법칙으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생명 현상을 단순한 기계나 화학작용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그토록 강하게 비판했군요. 자연에 내재된 의지의 힘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거네요.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유기체를 무슨 부품 조립하듯 설명하려는 그런 기계론적 자연관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물론 칸트도 생명 현상을 단순한 물리 법칙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보면서 목적론적 판단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근거를 자신의 형이상학적 원리인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자연의 목적성은 바로 이 의지가 다양한 단계와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그 자체라는 것. 이게 쇼펜하우어 생각의 핵심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권에서 칸트 철학을 얼마나 날카롭게 파고들었는지 그야말로 제대로 맛본 것 같습니다. 인식론, 윤리학, 목적론 전반에 걸쳐 쇼펜하우어의 비판이 정말 집요하면서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요. 네, 쇼펜하우어는 칸트라는 거인의 업적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결코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칸트의 그 모호한 언어 사용, 경험, 즉 지각과 추상적 사유의 불분명한 관계 설정, 자귀적인 범주체계, 또 미흡한 이율배반 해결,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윤리학, 소극적인 목적론 해석 등등을 조목조목 비판했죠. 네. 하지만 이 비판은 단순히 칸트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칸트가 열어놓은 길 위에서
칸트가 놓쳤다고 생각한 지점들을 보완하고 넘어서려는 아주 치열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비판들을 통해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직관적 경험과 근원적인 의지의 철학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서서 때로는 그 거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더 넓은 세상을 보려 했던 쇼펜하우어의 열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어쩌면 쇼펜하우어의 비판처럼 기존의 생각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때로는 반박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정말 그렇죠. 철학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